네, 원래 봉수의 성산에 오르다 이런 주제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 성산에 있는 봉수가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이 문헌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걸 단일 하나의 주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확장했습니다. 통신의 원형 봉수와 고산 봉수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나라 봉수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고산 봉수 앞으로 어떻게 좀 좋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대구광역시 안에 현재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안에는 봉수가 총 5기가 있습니다. 대구시 안에 확인이 가능하고 문헌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총 5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성군 농공읍에 보면은 소위산에 봉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위산 봉수는 다른 원형은 사라졌지만은 방호벽이 상당히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원형을 복원하면은 좋은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사읍에 가면은 마천산이 있는데 그 마천산에도 봉수가 하나 있습니다. 화원읍의 마천산의 봉수는 2011년도하고 2012년 사이에 지표조사하고 사실은 발굴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원 계획이 아직 없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화원읍의 경우 화운동산에도 원래 봉수가 있었는데 이 화원동산에는 봉수는 거의 멸실이 됐기 때문에 흔적을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성 관내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두산동에 있는 법이산 봉수가 있죠. 뭐 올라가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지난번 아마 신종환 이사장이 할 때 소개를 해주실 분데 그 두산동 법이산 봉수는 2019년도에 시굴 조사하고 또 발굴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근데 뭐 원형을 복원한 건 아니고 그때 이 성산 지역도 19년에 같이 해서 그 당시 수천구청장이 앞으로 좀 개발하겠다, 복원하겠다 이런 걸 신문에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지역에 고산에 성산 봉수가 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기초조사만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뭐 시굴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향후 어떻게 이게 좀 더 정밀한 연구가 있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성구청에서는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기본 조사가 돼야 복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광역시 관내의 봉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적 자료는 내용은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만은 위치를 비정한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선 초기에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뭐 신정, 동국, 여지, 성남, 또 뭐 경산 읍지, 뭐 대구 읍지, 뭐 영남 읍지 이런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봉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주로 이제 청도 남산에서 오는 봉수가 팔조령 봉수, 그다음에 이제 법이산 봉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팔조령 봉수하고 법이산 봉수는 기록에 보면 25리 거리가 있다. 법이산 봉수에서 동쪽으로 성산 봉수를 보내는데 법이산 봉수하고 성산 봉수는 15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산 봉수는 하양 시산 봉수로 보내는데 20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록상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봉수 그 전문 조사자 문헌 자료가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산 봉수는 조사 결과 어떠냐면 방호벽 형태가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형태로 보고 규모로 볼 때 이 법이산 봉수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두 군데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고 하나는 나오는 출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방호벽 안에서 유구를 조사해 보니까 기우제를 지냈던 유구들이 2구가 발견됐는데, 이 기우제를 언제 지냈을까 문헌적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봉수대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갑오개혁 때입니다. 1895년에 갑오 94년이 갑오입니다만은 갑오개혁 뒤에 근대 통신 제도가 일제에서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근대적인 통신 체제였던 봉수가 전국에 일시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대구 지역에서 법이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헌 자료에도 그런 것이 다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5년 이후의 기록에 보면은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법이산은 다른 이름으로는 오족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족산, 까마귀 발산이래 우리말로 하면 그러죠. 그래서 아마 오족산이라고도 과거에 기록됐고 일명 법이산 이래 돼 있는데, 지금은 오족산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법이산 이름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산에는 봉수대는 다른 봉수 방호벽의 규모로 보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호벽 그 폭이 하단부가 2.3m에서 큰 층은 3.9m 정도 나고요.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 한 1.5에서 1.8m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봉수대보다는 좀 규모가 큰 것이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봉수대 조사를 해보면은 방호벽 두께가 1.2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약 한 3배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이산 봉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법이산 봉수대 발굴 때 그 공중에서 촬영한 모습이 이 전체가 105m 정도 됩니다. 둘레 길이가 105m 정도 방호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발굴은 2020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마 이 봉수대 발굴이 처음 아닌가 싶은데, 이 발굴이 되자마자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적 그 가치를 인정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앞으로 이거는 보존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때 성삼역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2019년, 20년에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되죠. 그때 그 수성구청장, 현 구청장입니다. 김대건 구청장이 그 인터뷰한 자료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이산 봉수는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앞으로 복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성구의 상징적인 문화재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산서당 일대 정비 종합 계획 안에 이 봉수대의 정비 복원 이것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산 봉수대에는 사람들이 뭐 산책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해맞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그 두산동 일대, 그다음에 뭐 수성못 일대에 있는 그 시민들이 자주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거는 봉수대 아닙니다. 봉수대 모형을 따서 지리가 높기 때문에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혹시 가시고 또 봉수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수대 아니고 전망대로 봉수대의 형태를 빌려온 것이지 봉수대 아니고 그냥 전망대니까 혹시 올라가시면은
수성모시 한바퀴 도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해발 93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시고 한번 구경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봉화와 봉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근대 사회에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팩스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모르스 보호도 없었고 그래도 뭔가 정보를 멀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데 나타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뭐 다 통신 수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뭐 집에 전화 없는 집도 엄청 실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전화 있는 집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전화 없는 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손에 뭐 통신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만 전송 다 하지요. 화상 통화되지요. 요새 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죠. 통신 기술은 아마 지금 최고로 발달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나로 사 올라가고 지금 인공위성 통신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만 정보를 다 가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정보를 해석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보 홍수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지금 인공위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구 반대편 움직임 또 우리는 뭐 여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점심 뭐 먹는가도 알 수 있고 그죠?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저 불법 촬영까지 하나 보면 뭐 저 지하실에 엄밀하게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는 일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정근대 사회는 정말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빨리 중앙정부에 보고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발달된 것이 바로 봉수, 봉화. 우리 흔히 봉화라고 얘기하는데 봉수하고 봉화가 발달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어떤 현상만 보고도 거기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글자를 딱 써줘도 정보가 오도되는데 그때는 아무리 두리뭉실한 것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정보를 읽어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하고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스스로 직관과 통찰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보 전달에는 제일 좋은 것은 직접 전달하는 거죠. 직접 전달하는 거. 요즘도 전화 높으신 분들은 전화기 한 서너 대씩 가지고 있죠. 아날로그 전화도 있고 디지털 전화도 있고 아주 옛날 가장 오래된 전화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 도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청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나온 휴대폰은 도청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얘기해주면 처음 나온 그거는 도청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한 3개씩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도청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뭐 가장 안전하시면 안전을 생각하면 직접 전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 전달도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죠. 만나서 하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전달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군사통신제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행정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오면 행정적으로도 이 봉화, 봉수, 그다음 파발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전부 다 군사 목적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군사 목적이죠. 적이 침입했다, 안 했다.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전근대 군사 통신 제도로서 봉화 내지는 봉수가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과학적인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죠. 우리가 봉하고 수는 다르죠. 봉하는 것은 횃불을 올리는 것을 봉이라고 하고 수는 연기를 올리는 것을 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쳐서 봉수라는 거죠. 낮에도 올리고 밤에도 올린다. 그래서 봉은 횃불을 밤에 올리는, 그래 밤에 불빛이 보죠. 그 다음에 연기는 낮에 연기를, 밤에 낮에는 불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수는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되죠. 더 멀리 가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5리 정도
길이야 30리를 넘지 않는 거죠. 넘어가면 육안을 확인 안 돼요. 그래서 산 봉우리가 주변 지역보다 높은 봉우리를 선택해서 다음에 25리 좀 떨어진 봉우리. 그래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봉수는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보다 산이 어쨌든 지형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봉수 연결하는 봉수를 받는 봉우리하고는 직접으로 유관이 가능해야 된다. 한 25리 전후에 떨어진 데 봉수가 있습니다. 왜? 위급 사실을 빨리 전달한다는 거죠. 이 당시 위급 사실이라는 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안 왔다 이런 거죠. 왜 바깥에 우리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했냐 안 했냐? 그러면 제일 봉수의 기초 출발점이 어디냐면 전부 다 우리 육지의 끝이죠.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 제일 많이 내려오는 거 저 한경도 저기 북쪽에서 저 만주에서 내려오는 여진, 몽골, 거란 이런 외직 북장이고, 그 다음에 서해안 쪽은 별로 없습니다. 서해안 해도 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동해. 오늘 저 동해 쪽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거는 바다가 깊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적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서남해안 일대, 아니면 북쪽, 북방 지역이죠. 여기만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어제처럼 잠수함처럼 이런 게 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정하게 적이 들어올 만한데 봉수가 다 해서 위급 사실을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과 해안 지방의 안위를 중앙정부에 가장 빨리 올리는, 그래야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 왔구나. 몇 명 왔느냐? 그러면 몇 명을 보낼 거냐? 방어선을 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합니다. 위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냐? 우리 지방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적들이 오지 않습니다. 태평스럽습니다. 중앙정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오는 대로 올려야 되고, 안 오면 아무 일 없습니다. 요즘 군대 시험은 근무 중 이상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무 중 이상무 하죠. 태평성대입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과 지방의 연결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봉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봉수 정보는 한양으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려시대 아니 조선시대 기준 한양으로 전부 다 직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디냐? 남산에 가시면은 봉수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정보는 거기서 바로 경복궁으로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남산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그 봉구 5개 있죠. 5거화제에 5개인데 그게 1호선, 2호선, 3, 4호선 따라서 정보를 다 종합합니다. 그래서 병조에 먼저 보고를 하고 병조가 다시 의정부를 거쳐서 국왕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데, 저 변경이 함경도 쪽에서 봉화가 시작되거나 저 남쪽 부산 다대포에서 만약에 봉화가 시작됐다. 그런데 한양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봉화가 올리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한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대포에서 지금 봉수가 올라갔다. 그럼 남산에 도달하는 시간. 지금은 전화하면 3초 만에 가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12시간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봉수가 오늘 이상 없습니다 올라가면은 오후에 오늘은 아무 일 없구나. 새벽에 만약에 올라가면 또 몇 시간, 보통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횃불과 연기로서 그 당시 봉수는 엄청난 정보를 전달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방에 변고가 일어났든지 그걸 뭐 가장 1차적인 것으로 하죠. 아무튼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불빛만 보고도, 연기만 보고도 사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연기나 불꽃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시대에 전쟁할 때 제일 많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부터 했냐? 이미 고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통신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봉수대가 정비되는, 제도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군사제도 안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시간은 고려시대로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봉수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통신수단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는 좀 더 이것이 제도화가 되고 더 정밀화되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사거제에서 4가지, 불꽃 4개를 가지고 했는데 조선시대는 좀 더 분석해서 5거제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거가 그런 불 4개, 그 불 올리기 4개를 말하고 5거는 5개를. 그래서 제일 많이, 제일 위험한데 고려시대는 4개만 올렸고 조선시대는 5개 올렸습니다. 그래서 4거제, 5거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봉수대는 국경과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자리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 이 봉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이 14일 만에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도 있었지만은 이 봉수 역할이 제대로 적의 침입을 늦게 알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봉수제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제도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보통 제도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못돼서 잘못되는 경우보다는 다 그것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당시 봉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대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파발제가 도입됩니다. 파발제. 파발제 하더라도 또 숙종대 가면 역시 봉수가 또 필요합니다. 파발제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병행을 쓰다가 가보계획 때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전국에 이제 봉수대가 폐지되니까 봉수산 산 정상에 있는 봉수들이 전부 다 방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이거 불과 1895년에 방치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죠, 사실. 근데 뭐 다 허물어지고, 또 봉수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된 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봉수가 거의 다 원형이 제대로 서울의 남삼하고 수원의 화성 빼고는, 화성도 뭐 일부 무너진 걸 복원했습니다만, 그래서 빼고는 다 지방에는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수성 관내에 있는 봉수, 우리의 성산 봉수도 다 파괴되어 버렸죠. 거기에다 뭐입니까? 봉수 그 영역 안을 전부 다 경작하기 시작해요. 땅이 없으니까. 그 평평하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전부 다 경작지가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데, 이제는 묵고 살만하니까 문화재가 뭔지 우리가 찾자, 원형을 복원하자,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봉수가 다 파괴되다 보니까 봉수 터만 있어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 지역에.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걸 잘 만들어서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관광산업으로 해서 지역 사람들이 또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는, 뭐 봉수대 올라가는 길에 꽃을 심어야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그쪽에 봉수대 주변에서 뭐 100일장을 열어서 지역 사람들을 끌린다고, 또 어떤 지역, 저 어느 지역에 뭐 충청도 지역 보니까 한시 한학자들 모아놓고 뭐 한시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갖고 그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수성구에서 이걸 어떻게 성산모수를 잘 보존을 하고 운영을 어느 정도 되찾으면은, 지금 아무도 안 가는 성산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간다는 표현 좀 지나치니까 한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수, 그런 측면에서 전체 봉수를 한번 훑어보고 우리 봉수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법이산 봉수도 저렇게 오늘 전망대라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올라온 도로도 닦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법이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봉수대는 횃불과 연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설 유지 면에서는 최고였다. 돈이 많이 안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산 정상에다가 봉화대를 설치하고 낮에는 어떤 기후를 보니까 연기를 피울 때 무엇을 폈을까? 연기 제일 오래 내는 게 뭘까요? 빨리 연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뭐든 보통 사람들이 나무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소나무도 생각하고 뭐 기록에 보면 쑥도 나오고요. 말똥도 나오고 소똥도 나오고 제일 많이 피우는 성에 토끼똥 이런 걸 연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말똥, 뭐 소똥, 토끼똥 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토끼똥 모아갖고 그 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사실은. 실제로 토끼똥 피웠습니다. 불로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의 정지방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오늘날 우리 해석하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북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중앙정부가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기 올라가는 것만 보면 지역 사람 다 알아요. 난리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점이 전국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연기 하나 올라가나, 아무 일 없구나. 두 개, 적들이 올 기미가 보이는구나. 세 개, 저기 국경을 넘어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전쟁 났는데 내가 지금 빨리 전쟁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집 임시 내려면 어병이라도 조직할까? 아니면 빨리 집 정리하고 도망갈까? 뭐 오만 국가에서 요즘 말하면 저는 그래서 국민 행동 요령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가 보면 전쟁이 났구나. 피난 갈까? 가지 말까? 뭐를 여기서 다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었다. 굳이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피난 갈까 고민할 때도 있고 뭐 할까 내 전쟁 치러 나갈까 의용구라도 갈까 어병에도 모집할까 너 무너지는구나 뭐 이런 등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계가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죠. 뭡니까? 어제처럼 비가 갑자기 왔다. 그럼 왜 불빛도 안 되고 연기도 안 돼요. 안개가 끼면 25리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많이 낀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저기 왔는데 비 온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할 수 없이 직접 가야 되죠. 그래서 근대에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군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력이 직접 가잖아요. 그죠? 전령들은 열차 타고 옛날에 완장 타고 전력회가 다 직접 가야 되죠. 지금도 특급 비밀은 다 직접 전달하죠. 전령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파발제가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봉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파발제 나오면 바로 이제 우리 오늘까지도 기억나면 역참제도가 나는데 역이 만들어지고 참제도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역마가 생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다 봉수제와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봉화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봉화라는 말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 가까울까? 전국의 산 이름이 몇 개냐면은 4,400개라고 합니다. 이게 2012년인가 하여튼 국토지리원에서 전국의 산 이름을 조사해야 되니까 4,400개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고유 명사, 지명 이런 거 산 이름을 조사하니까 나오고 여기에다가 봉, 제, 티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8,006개 산 이름이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산 이름 많은 게 봉화산이에요. 봉화산. 47개. 남산의 이름을 가진 게 31개입니다. 우리가 무슨 제일 많이 이런 게 남산, 앞산 뭐 이럴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산보다도 앞산보다도 봉화산 이름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2005년도에 조사했네요. 2005년도에. 뭐 엄청난 산 이름이 나왔습니다. 남산은 5번째 정도
순서에 되겠는데. 이 말은 봉화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렀다는 것은 이 봉화에 대한 친밀감이 그만큼 국민들 생활 속에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봉수의 수만큼보다는 적지만은 거기서 봉화와 봉수대를 저는 그와 같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봉화하면 내가 사람들 물어봐서 옆에 저 학생들 야 봉화하면 생각나는 게 뭔데? 그러니까 노무현 봉화산 이렇게. 근데 봉화마을. 근데 그때는 봉화가 아닙니다. 봉하마을. 발음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 봉화 생각나 뭘까? 봉화군. 저 봉화 그거는 또 한자가 이게 아닙니다. 봉황복이 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일단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봉자와 숫자가 합쳐진 봉산 이름이 있을까? 그래서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 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1봉산도 있고 2봉산도 있고 3봉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4봉산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역시 사자를 지라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사바자가 없어요. 이거 내가 그냥 여러분이 지루할까 싶어서 4봉산은 없어요. 5봉산 있죠? 6봉산 없어요. 6봉산은 아마 이 의미 때문에 아마 6봉은 없는 것 같아요. 7봉산 있어요. 8봉산은 있죠? 9봉산 있어요. 근데 지면까지 다 찾아봤는데 뭐 여러분 1봉산은 천안에도 있고 2봉산은 화성에도 있고 쭉 다 있더라고. 7봉산은 뭐 동두천 성주에도 7봉산 있잖아요. 그 성주에 그 유마진 그 뭡니까? 심산 김창숙 선생님 그거 대가면 그거 가면은 그 7봉산을 보고 태어났다 해서 7봉 그 마을이 있죠. 그 7봉산도 있고 9봉산도 있고 9까지만 있어. 10봉산 없어요. 근데 시봉산 그런 게 있는데 시봉 그런 뭐 하여튼 이런 그래서 산 이름이 봉자 들어간 산이 의외로 숫자만 해도 이 정도 조합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봉자가 들어간 다른 거하고 조합시키면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화산이라는 게 우리하고 상당히 같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산 이름이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봉화가 있다 해서 무조건 봉화산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산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우리 나중에 이제 한자로 옮겨 적잖아요. 옮겨 적을 때 엉터리 많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매가 많아져요. 매가 막 많은 산, 매가 많이 하는 산 같은 경우는 매였는데 그때 매가 많은 산이다 그래서 봉우리다, 매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자를 함자로 안 쓰기 엉봉 이렇게 하면 엉봉은 많잖아요. 엉봉하니까 매봉 걸 때 무슨가 매화나무 매자를 써가 매봉 이랬는데 근데 그 매화꽃이 하나도 없는 산 쫙 높은데 매봉 이렇게 하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산님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봉수제는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행됐을까? 그래서 봉수제 기원을 보니까 정말 주나라 때부터입니다.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중국에는 봉수제가 많이 있어요. 중국이 왜냐면 외적이 친이 많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마지막 한나라 뭘 삽니까? 만리장성 샀잖아요. 만리장성 샀는 거는 적이 오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만큼 외적의 친이 많았기 때문에 이 봉수제가 빨리 적들이 병해서 연락을 빨리 장안으로 보내야 되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도입된 군사 목적의 통신 체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지만은 그 도입된 것은 제도화된 건 고려시대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당나라 군대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당나라 군대는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뭐 당나라 군대 같은 오합지제. 당나라 군대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는 이런 거더라고요. 자, 국경지대에서 외적이 쳐들어도 봉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야 회의를 한대요. 자, 중앙에 저 회의하자. 저기 왔단다. 회의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헤어집니다. 그것도 한 100, 저 워낙 머리가 막 천리부터 시작하면 한 800리 왔습니다. 하면 또 회의를 한대요. 또 헤어지고. 300리까지 왔다. 그 또 회의한대요.
그러면 이 적들이 오다가 그 정도 오면은 지쳐서 돌아간답니다. 그럼 자동 해상이 이 당나라 군대 쉽게 말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모여서 허황된 시간만 보내고 대책 세운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 흔히 당나라 군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완전 오합지졸을 뭐 맞기도 하고 아무런 대책. 중앙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모아놓고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당나라 군대 같다. 근데 그 자연적으로 흘러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중국의 관료 임명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 북경에서 저 어디 뭐 저 강소성 이렇게 누가 지방관이 내려가잖아요. 지방관이 그 부임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후임자가 또 내려갑니다. 재밌는 이미 벌써 부임지 도착 안 했는데 이어서 면직대가 다른 후임자가 내려가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가면서 그냥 바로 안 갑니다. 가면서 골마다 들려서 놀고 유람하고 볼 거 다 보고 가기 때문에 어떤 거는 부임지 가는데 중국 길을 보면 3년 걸립니다. 가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후임자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라 말은 저 오다가 오는 놈이 지쳐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근데 중앙정부 그때 아무런 대책 없이 묶어 놓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도입된 군사 제도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로 벌써 발달하니까 한국의 지형에 굉장히 적합하더라. 우리는 산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산이 주변에 산들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도 우리가 그렇게 비가 많이 내거나 구름이 많이 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조건을 보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맞는 제도였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군사 통신 체제를 가져와서 독자적으로 고려시대에 맞는 이런 운영 조직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니까 고려 의종 때 1149년에 처음으로 이걸 공식화시킨 사람이 서북역도 병마사를 지낸 조진악이라는 사람이 정왕정보에다 서북면 동북에서 오늘 저 한경도 쪽에 지방에 그 군사령관으로 내려가서 변방에 일어나는 걸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앙정부에다가 봉수제도를 도입하자라고 건의했고 그래서 의종 때 이게 제도가 되는 거죠. 뭐 의종은 좀 쉬면은 요 제도 만들어 놓고 바로 쫓겨나죠. 최충원이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 최충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중부 2구 2방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쫓겨나는 왕이죠. 이 의종 참 불쌍해요. 전라도 영광유배 갔다가 나중에 경주 왔는데 경주 출신이 이어민이가 내려가서 의종을 살해버리죠. 이어민이가 무신 정권의 그 쿠데타 세력인데 왕을 뭐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뭐 이어민이가 키가 오늘 우리 지금 한 2m 10 정도 되는데 키가 엄청 천하 기골장 이 사람 천민 출신 아버지가 소금 장수였거든요.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해갖고 의종이 발탁했는 무장이었어요. 고려시대는 의종이 그 천민이지만 워낙 군사 실력이 뛰어나서 장군 상장군까지 올려줬더니만 그 왕을 이 어민이가 내려가서 죽여버리지. 그래서 뭐 공중으로 던져서 내려오는데 뭐 허리를 꺾어 죽였다 뭐 이런 소설가도 있는데 근데 의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진학이라는 사람이 가보니까 우리는 대대로 북경에서 여진도 내려오고 공그란도 내고 몽골도 하고 완전히 국경에 침하니까 이걸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만 중앙에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조진학이라는 사람이 뭐 크게 인물이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뭐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했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개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니까 고려 정부에서 빨리 평양 가서 그 묘청의 반란이 일으킨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런데 조진학이라는 사람이 개경에서 평양 서경으로 내려가는데 왜 반란을 일으키지도 모르고 서경이 사태가 뭔지도 모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보니까 뭐 지나봐라 했는데 오히려 가니까 서경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고려해서 잘못하면 변란이 일어날 정보로 있다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묘청의 입장을 적어갖고 그들이 주장을 갖다가 고려 정부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지방의 사정이 정확하게 중앙정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경의 변화와 위급 상황에 대해서 고려 정부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아무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절감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서북면 이 도병마사로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야, 내가 그 묘청이한테 내가 석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전달하러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저기 들어오면 중앙정부 어떻게 올릴 거냐. 중앙정부 어떻게 알고 여기 뭐 요즘 말하면 지원명을 보낼 거냐. 그래서 고민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와의 방식을 통해서 이 봉수제를 도입하자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거죠. 요즘 말하면 정보와 통신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얘기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진학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옛날에 윤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진족 한다고 뭐 별무반 조직에서 와고 구성 만들고 했지만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그 변경의 정보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정보 전달 체계, 그래서 봉수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고려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정부가 봉수식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고려 정부 입장에서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진학이 설계하고 고려 정부가 공식한 봉수제는 사실은 거화에 관한 거죠. 거화. 이 정보 전달은 방법식입니다. 불을 몇 번 올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밤에는 횃불을 내고 낮에는 연기를 올리는데 한 번 올리면 1급 아무 일 없다는 거죠. 그럼 불 두 번 올리면 위급하다. 보통 위급 시에는 두 번 올린다. 세 번 올리면 3급 위급. 그 다음에 4급 위급. 이게 이제 전쟁이 완전히 해서 이제 접전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사거화제를. 그래서 4개의 불꽃을 가지고 정보의 양이나 내용을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고려는 거화를 올리는 봉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급여를 준 것으로 생활의 대책도 마련해지고 또 각 봉수대마다 그 책임자도 임명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진학이 올린 상소 내용의 대강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우리는 몽골 침입을 당했죠. 우리 몽골 못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몽골 지배하러 들어가면서 이 제도는 아마 없어지고 원나라 봉수제가 도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록상에 원나라 봉수제의 상세한 내용이 문헌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나라가 물러가는 것은 고려말 공민왕 이후에 원나라가 이제 우리가 상성 총관부 탈환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반원 정책을 서니까 원나라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그냥 홍건적 엄청 지금 공민왕도 홍건적 침입 때문에 요 안동까지 피난왔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그 개경이 궁궐이 불타고 공민왕이 도망올 때 홍건적이 하도 잘 찾아오지. 홍건적은 말 그대로 뭐 여진이나 거란 일부인데 머리에 붉은 띠두른다 해서 홍건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들 표시를 그랬죠. 그 다음에 동남쪽에서는 날마다 외구가 쳐들어오죠. 요 대구도 외구 침입, 조선 초기까지 대구도 외구 침입합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지금 저 화원에 그 뭡니까 그 화원 동산이 만드는데 거기 포구잖아요. 그 사문진 거기까지 들어와서 일대를 쓸고 갔죠. 사실은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외구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대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엄청 자주 옵니다. 고려 시대 외구는 많이 올 때는 한 6천 명 정도가 군단을 이루고 들어옵니다. 그냥 자주하는 조무래기들이 아닙니다. 6천 명 정도 군단을 이루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이게 심각했죠. 정도전이도 그 봉화에서 외국 침입하다가 산으로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국방의 중요성을 알고 군사 공부하고 무기 개발하고 정도전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이 효과적으로 대응적으로 북경지대 병군아니다. 그래서 봉수제를 부활했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오면 여기 이제 확장됩니다. 그래서 4개 체제에서 5개 근무 체제, 거화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4거화제가 조선시대로 오면 5거화제로 바뀌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자 되면 이제 오장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봉수군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배치가 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거제 평상시는 1거, 적이 나타나면 2번,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넘어오면 4거, 적과 접전하면 5거. 그래서 5거화제를 채택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봉수제도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운영한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5거화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흔적들이 조선 정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5거화제가 상당한 효과를 봤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되면서 기능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임진왜란 때 뭐 자연스럽게 봉수제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조선시대 봉수제는 제도화에서 확립된 것은 아마 세종 5년 1427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때 목멱산에 봉수가 설치가 됩니다. 목멱산은 지금 현재 남산을 말하죠. 삼각산, 남산, 목멱산, 남산. 그래서 봉수가 설치돼서 전국에 5노선 봉수제가 확립이 되깁니다. 보통 중앙에 있는 것을 경봉수라고 하고, 내지로 연결되는 것을 내지봉수라고 하고, 연변에 있는 것을 연변봉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수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봉수 5거화제가 법제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경봉수라는 말은 모든 전국의 봉수가 직결되기 때문에 서울의 봉수다. 그래서 경봉수라는 말. 요즘 말로 중앙봉수죠. 딱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에 지금 있는 봉수, 뭐 남산봉수라고도 하고 목면산 봉수로도, 그전에는 목명산 봉수라고 했죠, 사실은. 연변봉수는 해륙 변경에 제1선에 설치된 것을 연변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육지의 끝, 바닷가 제일 먼저 거화를 올리는 쪽이죠. 그러니까 제일 초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적을 발견하는 연변이나 내지에서 그걸 연변봉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연대라고 하죠. 그냥 연기를 올린 대다 이랬을 때 제1선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제1 말고는 전부 다 내지봉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봉수는 내지봉수입니다. 바닷가나 국경에 설치된 것은 연변봉수고 나머지는 다 내지봉수. 그리고 법위산의 봉수도 내지봉수, 성산의 봉수도 내지봉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선법은 기본 노선은 봉수를 직봉하는 것이 있고, 또 보조봉수를 흔히 감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봉과 감봉으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역할이나 기능, 위치에 따라서 직봉이냐 감봉이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봉수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보 전달하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오늘날 또 정보 전달이 제일 빠른 속도. 그래서 뭐 기가 뭡니까 5기가 뭐 5기가 이래가 뭐 하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고 요것만 비싸고 이러는데, 우리 5기 기지 국은 저 독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아침에 하면은 저녁에 도착하고 저녁에 올리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확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시간 단축은 당시로 본다면 상당히 빠르게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안에 여러분 사람이 가려면은 직접 전달하면 부산 다대포에서 한양까지 가면 12시간을 못 가잖아요.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이건 12시간만 걸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현재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대략 한 12시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봉수를 중심으로 하면은 경봉수 가까이에 있는 봉수는 주로 횃불을 많이 사용해도 되고, 먼 지방은 연기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막 군사적 변동 사항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막 거화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은 다양했다. 외적의 침입이 했을 때도 전달했지만은 지방에 혹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도 봉수를 했다. 그래서 어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이 봉수 체제 때문에 이인자가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적이 출현해도 위급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는 적의 침입 여부만 가지고 했는데 조선 시대로 오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적이 침입하는 것도 하고 도적이 해도 반란 세력이 일어나도, 그래서 정보 전달 내용이 좀 확장되는 그런 것이 조선 시대로 넘어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는 일종의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감시 기능도 했다. 왜냐, 지방에 변란이 일어난 것을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감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감시체제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과 형식이 다를 뿐이지 봉수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방의 동향을 중앙정부가 다 파악했다는 점은 오늘 감시와 통제 기능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선 봉수는 5거화제로 운영했고 봉수대의 수하고 하는 셈입니다. 문헌상 봉수대의 수라든지 노선별 설치 폐지가 거듭되는 것이 문헌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1454년에 출간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봉수대가 1657개였습니다. 1530년에 신정 동국이었는데 이거는 742개로서 약 거의 뭐 3분의 1 수준 떨어져 버립니다. 수가. 그러다가 1656년에 동국이 사면 또 652개. 그런데 다시 대동지용 519개. 계속 수가 줄어들고 또 늘어나기도 이런 사실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봉수제 운영상의 문제와 실효성 감소 때문에 정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아마 뭐 필요하면 또 설치했다가 아니면 넣으시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대 기본 노선은 제1노선, 제2노선, 제3, 4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1노선은 동북 방향입니다. 함흥, 서수라, 우암봉수가 연변봉수, 제1봉수에 시작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양주를 거치고 아차산, 그래서 목명산 제1봉으로 옵니다. 여기 제1노선이고요. 제2노선은 동남방향입니다. 동래 타대포의 응봉봉수에 시작해서 충청도, 광주, 이거는 경기도 광주지요. 광주 천임산, 그 다음에 목명산이 제2봉. 제3노선은 평안도 강계 만포진이 여든대라는 데서 시작해갖고 황해도를 거치고 무학의 동봉을 거쳐서 목명산 제3봉으로 오고요. 제4노선은 서북 해안 쪽입니다. 평안도 어주 고정주의 연변봉수에 시작해서 해안을 거쳐서 한성의 무학 서봉을 거치고 목명산 제4봉으로. 그 다음 제5노선은 서남쪽입니다. 전라도 순천의 방답지에 있는 돌산포, 여수 돌산포이죠. 돌산포에서 시작해서 제5봉으로 양주 계하산을 거쳐 제5봉, 이렇게 해서 5개 봉수 노선이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요거는 경봉수 5갈래 길만 나타났습니다. 여기 시작해서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지금 현재 4갈래밖에 안 나타나요. 지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봉수는 지금 여기 서울의 남산에, 요 목명산에 있죠. 여기에 경봉수, 여기에 모든 정보는 이쪽으로 집중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건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이 목명산 봉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남산 봉수대에는 간혹 이제 연기 피우고 재연도 하지요. 가서 봉군들이 서서 보초도 쓰고 뭐 그 당시를 재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요즘 자주 하는 건데 코로나 때 안 했는데 요즘 아마 다시 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악산의 봉수대를 복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봉화 재연을 하죠.
하나 올라가면 1거와, 두 개 오면 2거와, 세 개 오면 3거와, 4거와, 5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봉수가 있습니다. 요 1봉수는 저쪽에 북쪽에서는 봉수를 받고 제5 마지막 봉수는 서남에 이제 올라온 봉수 받는 표시하는 겁니다. 요건 전국의 봉화산 산악지도, 봉화산악지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흑백이고 요는 콜라인데 뭐 비슷합니다만, 요건 전국의 봉수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거 아마 1600년에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 숙종 때 제작된 것인데 똑같은 지도입니다. 근데 이거 좀 혹시나 그런데 요 봉화 있는 데는 전부 다 횃불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횃불로 전국에 봉화가 위치가 어딘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육안으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곳곳에 봉화가 다 있죠. 그래서 봉화 숫자를 숙종 때 아마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봉수대 설치된 지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지도가 이미 숙종 때 아주 효종이네. 숙종이 아니라 효종입니다. 이 지도는 전체적으로 2m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도입니다. 큰 지도고 미술하는 사람은 이 그림도 아주 잘 그렸다. 그래서 회화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우리는 봉수 숫자 세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의 아름다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지도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회화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대를 추정하는 이게 가능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 황해도 강음과 우봉이 합치면 김천이라는 지명이 들어 있습니다. 강음과 우봉을 합친 것이 언제냐? 숙종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 백두산 정계비가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백두산 정계비 확정되기 숙종 그 21년 전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기도 하고, 산 지명 이름의 변천이 이름 없는 거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시대에 무슨 어떻게 변했구나, 다양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또 전국의 산 봉우리, 그다음에 수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봉수대는 물론이고 산천에 관한 정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봉수대는 전부 다 불꽃 모양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봉수대가, 봉수 안에서도 봉수대가 있구나. 그래서 전국의 봉수로 간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지도상에 표시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나면 봉수 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럼 봉수군들의 구성과 실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 봉수대 근무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근무하고, 봉수대 규모가 여러분 지금 생각보다 큽니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 다 사람이 살고, 요즘 말은 군 주둔지입니다. 한 1개 분대 정도가 그 주둔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록상으로 보면 방정이 2명이 있고 백정이 20명.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각각 평전 1결씩 줬다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국 대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놨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이제 왕에게 상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록 심야라도 즉시 보고라. 왕에게 밤이라도 무슨 정보가 오면 빨리 보고하라는 거죠. 봉수 5원은 연변봉수 매소에 군 10명, 오장 2명을 배정하고, 내지 봉수는 매소에 군 6인, 오장 2인. 그럼 결국 7명 아닙니까? 참 6명이죠. 우리 성산봉수는 기록하고 이래 보면 5명이 주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면, 경봉수는 군 4인, 5원, 2원을 배정하고 있다. 그와 내용을 한양에서는 5원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이 관할 진장에게, 진장은 요즘 말하면 지방군사령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병조에서는 사람을 정해서 목명산 봉수를 후망하고, 사변 유무를 다음날 새벽에 성정원에 보고해서 쭉 나옵니다. 또한 봉화대에 속한 봉수군은 봉수주에서 신량 역천의 신부로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항상 봉수대에 기거하며 실질적인 물을 수행하라. 그러니까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수 영역 안에 전부 다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 운영의 책임자와 실무인 봉군에게도 이 봉수 운영에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봉수하는 일이 천역이었다는 거죠. 천역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은 만약에 관료가 무슨 잘못해갖고 그 죄를 얻으면은 제일 치욕스럽게 보내야 뭐 요즘 말하면 뭐 감옥 가는 게 아니고요. 봉수군으로 차출시켜 버립니다. 최고의 치욕이죠. 사실 관료와 양반 관료가 죄를 봐서 감옥 가는 건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봉수군으로 차출되면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천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졸 같은 경우는 형벌 봉졸이 있었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봉군 역할을 하면 제대로 못하겠죠.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봉군으로 차출되면 좋은 이점이죠. 우선 지역의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고 지방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빨리 읽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형벌 이런 봉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근의 양인들을 여기에 봉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했지만 워낙 힘드니까 신랑 역천이가 뭐냐면 신부는 양인인데 자기 직역은 천인이 하는 거라는 거죠.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노비가 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끌 수밖에 없겠죠.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저런 일을 하면 니도 천민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두 가지 성향인데 조선시대는요. 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일을 양반이 하는 일을 해서 내가 양반처럼 보이게 하는 일. 그래서 양반 따라 하잖아요. 양반 따라하죠. 그리고 양반이 4대 봉사하는구나. 그럼 나도 4대 봉사하면 내가 바로 양반 아이가. 양반 아닌데도 양반이 4대 봉사니까 나도 4대 봉사한다. 나는 양반이다. 이런 성향이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 인식입니다. 그래서 4대 봉사 안 해도 되는데 4대 봉사하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양반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양반이 지금 하는 일은 개차반이다. 천민처럼 취급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 거의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천역을 일하는 사람 주로 이제 봉수하는 사람, 봉수관, 진척, 화척, 양수척하고 이 사람들 다 이거 전부 다 양인들인데 하는 일이 천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역은 천역이 돼서 신랑 역천이니까 이 봉수한 일이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 힘이 들은 거 알겠습니까? 요즘 말로 뭐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양인들이 가장 끓이는 직역 중에 하나가 봉수입니다. 그래서 이 봉수제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봉수제 운영의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시간에 경봉에 그러니까 목명산에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잘 전달 안 된다면은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계를 대비책을 못 세우죠.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경계 실패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 하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장군은 용서받는데 경계 실패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경계 실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수는 정말 강한 책임감이 필요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또 사명감도 요구를 됩니다. 그런데 이 봉수자에 근무하는 자연 환경이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뭐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 있는 거는 잘못하면 엄하게 책망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봉수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럼 국가가 제대로 대비책을 못하게 된다면은 뭐 그냥 우리 임진왜란처럼 당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임진왜란 알고도 나중에 당합니다만은 뭐 준비가 없으니까 준비 안 되면 당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봉수가 그런데 이 봉수를 저희들이 오늘날 조사를 해보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전부 다 산 위잖아요, 사실은. 시설도 미비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전달 조건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근무 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무 여건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무 태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책임감이 결여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변화를 읽어야 돼. 저 봉수 빨리 살펴야 되는데 주변의 변화도 자기 동네 무슨 일이라도 전혀 탐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겁니다만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게 인재죠. 사실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사람이 재해를 만들어내는 거는 더 무섭게 작용하잖아요. 우리 인재는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봉수가 잘못되는 것도 아마 인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국방부에 무슨 대령이 국방 기밀을 빼내가 누구한테 팔아먹고, 또 어느 회사에서 무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몇백억 받고 팔아먹고 이런 것들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한 사람이, 저는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라 망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한 명만 있으면 나라 망한다. 집안 망치는데 여러 키 필요 없다. 한 명만 잘하면 집안 망한다. 회사 망하게 하는데 많은 필요 없어요. 한 명만 하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하나만 끝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여기도 아마 저는 보니까 물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당시 봉수제운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있었더라면 훨씬 발전했을 건데,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갖다 맡겨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냥 관계없이 내가 올리고 싶으면 한 번 올리고, 좀 기분 나쁘면 2개 올려버리고, 어떤 데는 4개 올려버리니까 전쟁 나도 했는데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이러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게 곳곳에 실력이 나옵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해봐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런 게 오늘날 치면 전문 재교육 시키고 이런 것들이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임진왜란때 효과적으로 대응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영해 보니까 정보를 횃불과 연기 2개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 정보 양은 늘어나는데 또 정확도 문제 이런 거 하고 생각하니까 한계가 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오판도 생기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이제 왜냐 봉굴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 올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이게 자동적으로 문제점들이 노출되니까 뭘 하자, 폐지하고 파발제를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김영남, 한위섬 채찰사, 전부 임진왜란 때 채찰사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경상도 하고 했는데 이 두 분이 명분 내시하고 그런 겁니다. 기상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양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파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파발제는 명나라가 쓰던 군사 통신 체제입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도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하나 보니까 이 파발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덜 선진적인 게 아니겠냐 이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양과 정확성을 고려해서 파발을 만드는, 그래서 전국에 194개의 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3방에 나왔습니다. 서발, 북발, 남발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직로, 간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기발, 말 타고 가는 거, 하나는 걸어서 가는 거. 이거는 직접 정보 전달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말 타고 가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서, 부산서 만약에 말 타고 예를 들어서 울산 와서 울산에서 다시 대구로, 대구에서 말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시간은 말 타고 가도 훨씬 더 걸립니다. 12시간. 보발은 뭡니까? 요즘은 속보로 가는 겁니다. 빨리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직접 전달하고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을 전달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속도, LTE만 속도가 느리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저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다 하면 그렇게. 어쨌든 전국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가능했느냐, 왜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사회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말하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너무 자급자족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사고 팔려고 하면 자기 동네에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옆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도로를 개성해야 되죠. 제일 많이 되는 사람은 그 등짐 장소, 보짐 장소, 보부상이잖아요. 보부상이 다니면서 뭘 합니까? 지역과 지역에 제일 빠른 길을 만듭니다. 제일 빠른 길. 그 제일 빠른 길을 찾죠. 산을 돌아서.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과는 제일 직선거리.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 대량 하는 사람은 도로를 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도로망이 상당히 확충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기간 도로가 많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발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요위마다 역참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참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사회 경제적 발달 때문에 생겼던 거죠. 근데 역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봉수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숙종 때. 그러다가 싹 다 사라지는 거냐? 1895년에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 이거 빨리 걷는 걸 경공술 이런 걸 안 써도 빨리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비 때 그 이용익 같은 사람은 하루에 보통 사람보다 5배 빨리 걷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어서 요즘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빨리 걸으니까 민비는 좀 걸어가 나중에 발탁돼서 오줌처럼 장관까지 올라가잖아요. 민비는 잘 이용익 같은 사람. 어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파발 제도의 단점도 하나 생깁니다. 제일 먼저는 속도 문제고 두 번째는 군사 기밀이 가다가 누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 와서 대구 전달하는데 막 전달하잖아요. 문서만 전달하는 게 구두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달 사이에 누설이 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경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정보는 여전히 봉수, 그러니까 군사적 기능을 했는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파발을 많이 썼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처음에는 이 파발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 썼는데 갈수록 역전이 돼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뭔가 지시를 내릴 때 파발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수는 군사 기능을 남고 파발은 문서, 그러니까 행정력이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세금 거다 올리라 그럼 내려보내는 거죠. 그건 하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병행을 해서 가인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파발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발제 중에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파발제가 봉수제하고 파발제를 보면은 역할내면서 봉수제 외적의 침입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파발은 통신 체계에서 유리하고 군사 기능, 행정 기능, 이거는 국경에서 중앙으로, 이거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급 정도는 이건 봉수의 수로서 계산했고 파발은 방울의 수로 생각했답니다. 파발의 방울이 1개 달리면 보통, 2개 달리면 중간 위급, 3개 달리면 최고 위급, 방울 수로 계산했답니다.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개 울리면은 방울을 3개 달고 막 달리면 이거 국가에 별난이 났구나. 이런 게 좀 생기고. 노선은 5노선, 3노선 되어 있고. 또 봉수제는 매일 상황 파악이 가능한데 파발제는 문서를 전달해 와야 파발이 되는데 장점은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왜? 문서로 내려오니까.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단점은 뭐냐? 내용 전달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파발제의 단점은 경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전국에 역참 다 운영해야 하니까 기병부니까. 이런 가장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 통신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봉수제를 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대봉 봉수대인데 전남 고흥군에 복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에 금산면 저금도에 있는, 이거는 연변봉수에 있는 저금도라는 섬에
해안에서 적고는 적의 활동을 방지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해안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도 보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종 연간에 저희들 조사를 보니까 조성된 세종 때 그러니까 뭐 조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변봉수에서 나름대로 잘 남아있는 봉수 하나가 이 적대봉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까 봤던 건 무악산에 있는 동봉수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요 봉수가 받는 것은 저 압록강 만포진에서 올라오는 봉수를 여기서 받아서 남산의 경봉수로 연락을 합니다. 뭐해서 어주 평양 거쳐서 오는 봉수를 서울 가까이에서 받아서 농문산에서 바로 전달을 하죠. 지금. 요거는 수원성의 동본 요건 내부 외부 요거는 화성어계에 있는 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고 지금 요거는 잘 정리 수원 화성에 잘 정리가 돼 있죠, 사실은. 뭐 요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지금 화면 안 나요. 이거는 숙소 이런 것들이 화성역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무 재능까지도 가장 상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수원 봉도주 여기 5개 그대로 다 혹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수원성 작년인가 갔다 왔죠? 그다음에 요거는 대소산 봉수대라는 겁니다. 대소산은 영덕에 그 축산면에 대소산에 있는 봉수대인데 요거는 보조 봉수 역할을 한 일종의 그러니까 감봉 역할을 했던 봉수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아마 지자체에서 빨리 복원을 하면은 좋은 관광 자원이 되고 지역 문화재가 될 텐데 지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서울의 목명산 봉수대 잘 보시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에 가려고 하는 주전 봉수대입니다. 이거는 봉수가 좀 빨리 정비를 잘했습니다. 이것도 연변 봉수에 해당되는 건데 바닷가니까 지금 올라가는 요 봉수지 요 봉수 가보시면 요 규모가 있으면 요 올라간 계단이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서 보실 일이 안에 지금 이렇게 내부가 남아 있는 거를 좀 조사를 해갖고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현장에 가셔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는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연변봉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서 현지에 가면 이렇게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요 법이산 봉수 요 모양을 따서 했다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주변에 정비가 잘 돼서 봉수의 어떤 전형을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으니까 7월 1일입니까? 다음 주 하여튼 금요일 날 좀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잊어버릴라. 마치기 전에 아직 안 마치는데 성산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이 기리 인문학을 하면은 해마다 결과물을 냅니다. 예. 요거는 이제 2년 전에 요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책이고 또 요거는 이제 작년에 냈던 책입니다. 이 고산이라는 책을 해서 올해도 우리끼리 인문학 마치면은 하는데 요게 여러분이 혹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은지 뭐냐면은 작년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소감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책에다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이 있거나 또는 뭐 건의가 있으면 여기에 글을 써줘 주시면은 요 편집할 때 이 책에다가 수록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여기 뭐 성정숙 선생님이 써주신 거를 사진까지 해서 이렇게 글을 딱 표시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글이라 주니까 좀 잘못된 건 저희들이 윤문을 하겠습니다. 좀 고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은 우리가 원래 책 만들 때 도움이 되니까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답사 갔다 오고 현장 갔다 오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후속 모임을 합니다. 그 후속 모임은 여기 이제 프로그램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그 후속 프로그램도 그 그날 있었던 얘기들을 모아서 이 회의록을 기록을 해서 여기 하거든요. 하면은
우리 책에 좀 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거기도 좀 참여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나가실 때 요 책을 한 권씩 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고, 작년에 우리 전병헌 선생님 요 참여가 이거 아주 사진도 잘 나왔어요. 저기는 이거 좀 이런 프로그램이 어차피 오시니까 좀 협조를 잘 해주시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책 만드는데 조금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서 글도 좀 써주시고, 또 그 회의 후소모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날 그 좌담회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이 책에 넣고요. 성산대 직접 한번 그 탐방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전병헌 선생이 이 지역 분이기 때문에 그 가서 그 불 뗄 때 썼던 나무, 뭐 기름 나무가 있다는데 자생하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공부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내를 해달라고. 자, 이제 성산의 봉수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인데 그렇게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성산 도성내 산 정상부가 요 해발 지금 공식적으로 95m 정도 됩니다. 그 95m 위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산 정상부는 뭐 전지로 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질 변경이 아주 심해 갖고 유구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봉수 관련 유구가 확인이 좀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다만 현재 봉수의 그 토축, 석축, 방호벽이 사면에 한 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남쪽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타원형이고, 상부는 평면이 아니고 평면인데 장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 남동 방향인데 지형상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조금 낮습니다. 봉수는 그 봉수제가 폐지된 아까 1895년 이후에 방치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추적은 어려운데 이걸 정밀 조사와 발굴하면은 얼마든지 유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안 일어나고 있고, 다만 방호벽 내에 거화했던 거화 자리하고 그다음에 생활 유적, 그 매장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봉군들이 생활했던 터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헌 기록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술 정밀 조사를 거치면 충분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 복원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산 봉수가 설치된 것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1432년 전에 분명히 설치가 됐다. 아까 기록을 봤던 그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쭉 보니까 법의산, 성산, 시산, 봉수로 연결되는 그거는 모든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32년에 경상도 지리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미 법의산, 성산, 시산 나오는 걸로 봐서 적어도 저 이전에는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1807 영남읍지, 그 경산 현읍지에도 보면은 연대 기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보면 글을 보면은 성산 봉수가 경산역 서쪽 칠리에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하양의 시산봉화, 서쪽으로 수성현 법의산 봉화와 연결되는 기록은 곳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산봉수는 아마 감봉으로 보입니다. 제2 노선에 딸린 감봉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분명하선 1895년까지는 봉수제가 운용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폐지되기 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명칭은 성산봉화가 맞습니다. 성산봉화. 이 봉수가 봉화라고 보이고, 어쨌든 여기서 법의산 봉화를 받아서 시산봉수로 연결했던 것은 맞다는 거죠. 뭐 영남읍지 이런 데서 분명히 나옵니다. 경산현읍지에 보면은 성산봉수의 각종 시설이라든지 비품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 거화 시설은 물론이고 그 재료, 신호 전달 비품, 생활 비품, 주거 시설과 비품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사람의 봉수군이 근무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왜 5명이라 하느냐? 손가락이 오지가 발견됐고 사발이 오립, 지금 손가락 5개, 사발 5개, 사발은 하나 개 1립으로 하고 손가락은 지금 그러니까 5사람이 식사를 했던 생활 도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 기록을 보니까 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지난 봤습니다. 성산 전체 소성했고 여기 여기 봉수대 흔적이 있던 지역입니다. 나와 좀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봉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연조 요 5개 있고 그다음에 창고 여기 물품을 보관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연변봉수의 일반적 형태, 물론 이건 추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굴했는 모든 걸로 정보를 모아보니까 이런 종합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건물을 했고 여기에 각종 모아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추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 형태에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가구 화성, 의계하고 뭐 이런 거 다 종합해 볼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여기 이제 고사가 있고, 주거시설 있고, 창고. 여기 이제 물품이 있어 여기 가서 불을 피우고 할 거 아닙니까? 주거시설이 있고, 뭐 우물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내지 봉수 형태. 그러면 우리가 성산 봉수는 내지 봉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 아까 사진으로 봤다시피 타원형이 나왔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는 뭐 발굴해서 다 드러내보고 다시 조립해 보면은 나오는데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로 봉수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뭐 법이산 연결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요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지역이 되는 거. 전체로 보면 요 전체 영역 이렇게 나와요. 그 타원형으로 돼. 이거는 다 이제 땅 파보면 나오죠, 사실은. 이런 형태 타원형이었을 가능성이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형적으로 보면은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 뭐 경산일지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보면서 연굴 하나, 망덕 하나, 망본다는 뜻이고 화덕, 풀 보세요. 적초 나오죠. 오눌인데 눌은 뭐 모르겠습니다. 계산 단인데 이게 뭐 묶음 얼마인지. 요는 조회석, 무릉석, 소나무로 만든 회, 연거, 땔감 뭐 다 나옵니다. 풀로 만든 회, 소나무로 만든 회, 뭐 다 나오죠. 쑥 나오죠. 쇠똥, 말똥, 숯 다 나옵니다. 이게 보면 물담통 쭉 다 나옵니다. 요 기록에 경산의 엽지에 나타나거든요. 요 전체를 가지고 복원회가 대입시켜 보면은 경산의 성산의 봉수가 어떻게 사람이 몇 명이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요 접시 5중 나오죠. 기와집 5칸. 그러니까 5명이 한 칸씩 썼다시 보면 뭐 장작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뭐 이런 걸 봐서 요 수적 오지 나오죠. 밥그릇 오립. 그러니까 5사람이 생활했던 것이 이제 이런 거 숫자로 갖고 우리가 1차적으로 추정한. 요 기록은 경산업지 나오기 때문에 1895년까지 전속됐을 때 요 보면 전부 다 보세요. 그 군인이 되기 때문에 총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런 그 자료, 문헌 자료가 확실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게 발굴 자료고 대입시키면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문제는 뭐죠?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성산봉수대는 발굴 조사, 그다음 복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산봉수대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를 해야 되죠. 조사 연구를 하면은 원형을 복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되면은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빨리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호하면 되죠.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 수성구청이 이쪽에 한옥천도 만들고 뭐 성산 전체 종합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게 발굴이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길면 뭐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뭐 올릴 또 아까 저 법이산처럼 뭐 전망대라도 하나 올리고 이러면은 훨씬 또 좋을지도 모르지. 뭐 어떻게 하면 그거는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봉수 터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진다면은 지역 문화재로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자료 말고 이런 자료도 주전 봉수대가 1981년에 그 복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발굴이 시작합니다.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그 관련 자료 이런 문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좀 더 아까 그 경산의 엽지 그만 해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아마 좀 잘 찾아보면은 1895년도 빨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뭐 자료가 나올 충분히 가능성이니까 지역 주민들을 잘 탐문해서 그 당시 뭐 유지된 인분들에게 하면은 자료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이 워낙 이제 교체가 많아서 보니까 소위 말하면 토박이들이 많이 그래서 관심을 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차산 봉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화 행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런 문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고 지역 문화 축제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부산에 이제 황령산에 있는 요것도 연대 봉수인데 정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봉수대 지금 복원하면서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황령산은 그 굉장히 높거든요.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가뱀이니까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이 들어옵니다. 황령산 제가 오늘 군사 그 통시 시설 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전망지가 조감도인데 실제로 이 황령산에 사람들이 가는 이것 때문에 갑니다. 바로 올라가면 이 야경이 해운대 일대 야경이 다 보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잘 콘텐츠를 가져오면은 성산봉수대도 뭐 상당히 지역 문화에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수성구청에서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걸 아무리 뭐 강조해도 실제 이런 것들이 하나 나타나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런 전망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태의 콘텐츠를 잘 가져오면은 저기서 뭐 해맞이 할 수도 있고 해넘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혜를 좀 잘 모아서 수성구청에 건의도 좀 하고 좀 압력도 넣고 또 수성구민이 또 그렇게 지원해서 당선시키는 구청장이니까 좀 잘 이야기하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산에 뭐 봉수대 오르다 이런 주제였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